내 아들은 장애가 있습니다. 새벽 5시 열차를 타기 위해 밤을 꼬박 새웠다. 부산에서 분당까지 아들의 진료를 위한 길은 언제나 멀고 고랬다. 5살 딸아이를 언니 집에 맡기고 나오는데 왜 오빠하고만 가냐며 눈물을 글썽이는 딸을 겨우 재우고 나오니 이미 11시가 넘어 있었다. 흥분을 잘하는 아들은 내일 열차를 탄다는 생각에 새벽 1시가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울은 춥다는데 싶어 무릎 담요, 목도리, 장갑, 핫팩을 챙기고 아침밥도 못 먹을 아들을 위해 김밥을 싸고 귤과 코코아까지 준비하다 보니 새벽 4시가 다 돼 있었다. 열차 안에서 아들은 너무 즐거워했다. 노래를 부르고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이른 새벽에 조용한 KTX 안에서 그것은 문제가 됐다. 앞자리 승객이 노골적으로 화를 냈고 자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 들려왔다. 결국 열차 칸 사이 화장실 앞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새벽같이 깨어 들뜬 아들을 혼내고 싶지 않았다. 사실 혼을 낸다고 달라질 아이가 아니기도 했다. 광명역에서 내려 분당행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들의 손을 잡고 전력으로 달렸다. 1시간을 버스로 달려 겨우 병원에 도착했다. 가장 힘든 시간은 체혈이었다. 7살 이후로 예방접종조차 받지 못하는 아들에게 체혈은 너무나 큰 일이었다. 달래고 어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소용이 없었고 결국 성인 5명이 달라붙어서야 겨우 체혈을 마칠 수 있었다. 의사 선생님과의 면담 자리에서 선생님이 아들을 칭찬하는 순간 아들이 갑자기 매 머리채를 낚아챘다. 놀라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9살이지만 또래보다 크고 힘이 센 아들의 소나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도 모두 당황했다. 머리가 아프다는 생각보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나쁘게 보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부끄럽고 막막했지만 아들의 감정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들은 한참 후에야 손을 놓았다. 면담이 어떻게 끝났는지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는다. 공허하고 도망치고 싶었다. 마침 전날 출장으로 서울에 있던 남편이 데리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다. 아들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잘못했다고 했다. 아무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았다. 차에 올라타 말없이 있는데 10분쯤 지나 남편이 먼저 화를 냈다. 말을 안 해도 화난 게 얼굴에 다 보인다고 자신도 일하느라 힘들었고 데리러 오느라 쉬지도 못했다고 했다. 세상 고통을 혼자 짊어진 표정을 짓고 있으면 자신이 더 힘들다는 말도 덧붙였다. 목구멍 안쪽으로 말할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다. 나도 힘들다고 한마디라도 하면 좋으련만 너무 화가 나서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냥 멍하니 남편의 눈만 바라봤다. 그 뒤로는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입을 닫고 지내고 있다. 방학이라 아이들과 종일 함께 있고 잠깐도 쉴 틈이 없으니 더욱 지쳐간다. 아이가 발달장애, 발달지연, ADHD로 힘들다면 그 아이만큼 그 아이의 엄마도 힘들다. 아이의 돌발 행동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누군가 아이를 나쁘게 볼까 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모든 것을 가슴으로 삼키는 사람이 엄마다. 그러니 부탁드리고 싶다. 그런 아이 곁에 있는 엄마를
가끔은 안아주시길. 아이가 예쁜 모습을 보일 때면 엄마는 다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바보가 된다. 두 번째 사연. 목화솜의 추억. 올봄 주말 농장 한켠에 누군가 목화 몇 송이와 보리를 심어 놓았다. 오갈 때마다 그 앞에서 발걸음이 느려졌다. 심어 놓은 사람도 나처럼 새하얀 목화꽃이 보고 싶거나 설익은 보리를 구워 손바닥에 비벼 먹던 어린 시절이 그리워서였을 것이다. 밭주인은 보리는 여름에 베어갔지만 목화는 그냥 남겨두었다. 추위에 오돌오돌 떨고 있는 목화 송이를 볼 때마다 40여 년 전 비탈진 화전밭에 목화를 심던 엄마가 떠오른다. 딸만 넷을 줄줄이 낳은 엄마는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목화를 심었다. 고구마가 유일한 간식이었고 김장거리까지 모두 자급자족해야 했으니 밭 전체를 목화로 채울 수는 없었다. 그렇게 해마다 한 송이씩 따서 모은 솜을 솜틀집에 맡겨 탄 뒤 하얀 비닐에 싸서 마루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 먼지가 앉을 때마다 내려서 털어주며 애지중지 보관했다. 내 딸의 혼수 이불을 만들어 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런데 언니와 나보다 먼저 결혼한 두 여동생의 혼수를 치르고 나자 목화솜이 바닥났다. 세 번째로 결혼한 나는 결국 목화솜 이불을 한 채도 받지 못했다. 결혼하고 첫 아이를 임신한 뒤 여동생 집에 놀러 갔을 때였다.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와 목화솜 이불이 있으면 팔라고 가벼운 새 이불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여동생은 결혼할 때 만들어 둔 목화솜 이불이 너무 무거워 잘 덮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불 한 채 받지 못한 서운함이 스쳐 지나가면서도 잘 됐다 싶었다. 나는 가벼운 이불로 바꾸자고 부추겼다. 여동생이 결혼하던 25년 전 이불집에서 도톰하게 만들던 그 요와 이불을 꺼내 보여주자 아주머니는 솜이 정말 좋다며 이불 세 채는 나오겠다고 했다. 나는 최대한 얇게 만들어 아이 요와 이불 한 채만 해달라고 부탁했다. 뱃속 아기가 은근히 아들이길 바라며 연두색으로 큼지막하게 맞췄다. 딸이 태어나고 3년 뒤 아들이 태어나고 맞벌이하는 남동생 아들까지 세 아이가 그 이불을 썼다. 그리고 이불은 10년 동안 장롱 속에서 잠들었다. 장롱을 정리할 때마다 버리려다 아까워서 햇볕에 말린 뒤 다시 넣기를 몇 차례 반복했다. 지난 여름 다시 꺼내 겉 호청을 벗겼더니 속청 군데군데가 누렇게 변해 있었다. 며칠을 고민했다. 그냥 버릴까? 손자 키울 때 쓸까?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이불을 쓰려 할까? 결국 속청을 완전히 뜯어 푹푹 산기를 2번 반복했더니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더 하얗게 돌아왔다. 속청과 겉 호청을 새로 꿰맨 뒤 요는 봉지에 싸서 보관하고 이불은 고등학생 아들 방에 넣어 주었다. 이 이불은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40년 전 엄마와 이모들 혼수를 마련해 주려고 목화를 심어 한 송이 한 송이 직접 따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수만 송이의 목화가 들어간 이불이라 도저히 버릴 수 없었다고. 아들은 흔쾌히 쓰겠다고 했다. 본래 싫다는 말을 잘 못하는 아이지만 그 대답이 고마웠다. 나는 지금 밭이 있다 해도 외동딸 혼수를 위해 목화를 심지는 못할 것 같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 됐다. 외손자가 그 이불을 덮고 잔다는 걸 아신다면 엄마는
분명 기뻐하셨을 것이다. 몇 년 뒤에는 솜틀집에서 솜을 새로 타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 아이들이 손주를 낳으면 이불의 내력을 찬찬히 들려주며 꼭 쓰게 하고 싶다. 엄마의 땀이 배어있는 그 이불을. 세 번째 사연. 각박해진 것 같은 세상. 며칠 사이에 정신이 얼얼할 만큼 마음 아픈 일들이 연달아 있었다. 언니, 조카들과 함께 찜질방에 갔던 날이었다. 행동이 느린 언니를 기다리며 조카들과 마루에 앉아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감각이 사라져 버렸다. 평소 남을 챙겨주면 챙겨줬지. 덜렁대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목욕탕 안에서 음료를 팔고 있는 아주머니께 혹시 열쇠를 주워둔 게 없냐고 여쭤봤다. 100번 열쇠는 없다고 하던 아주머니가 찾아주면 얼마를 줄 거냐고 물었다. 열쇠를 잃어버리면 2만 원을 변상해야 한다는 말이 머릿속을 스쳤고 아주머니의 표정은 장난이 아니었다. 얼마를 들여야 하나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아주머니가 양손으로 내 손목을 덥석 잡았다. 그제야 알아챘다. 두꺼운 점퍼, 소매 안쪽, 손목에 열쇠가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힌트를 준 것에는 고마웠지만 돈을 요구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웠다. 장난스럽게 받아치며 다음에 음료수 많이 사 먹겠다고 하고는 신발장으로 향했다. 그 짧은 10초 사이 아주머니는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리는 목소리로 열쇠를 찾아줬으면 수고비라도 줘야지. 어쩜 저렇게 싸가지 없는 여자가 있냐고 했다. 아무 대꾸 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언니에게 상황을 전하자 언니가 크게 흥분했고 나는 오히려 언니를 말렸다. 저런 사람과 말을 섞으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고. 괜찮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무서웠다. 그 일이 있고 사흘쯤 지나 남편과 모처럼 평일 데이트를 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아이 쇼핑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수산시장에 들렀다. 사람 냄새 나는 재래시장 구경에 백화점이면 항상 신경 쓰인다던 남편도 빠져들었다. 싱싱해 보이는 생선을 발견하고 아주머니께 가격을 여쭤봤다가 냉동실에 고등어가 남아있다는 게 뒤늦게 생각났다. 미안한 표정으로 다음에 지나가다 사겠다고 했더니 아주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살 거면 지금 사지. 저런 말이 제일 기운 빠진다며 나중엔 오지 말라고 했다. 며칠 전 찜질방에서의 일이 겹쳐 떠올랐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억울한 마음도 들었다. 그러다 한편으로는 마음 어딘가가 이미 많이 다친 사람들이 내뱉는 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서인지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됐다. 건강식품을 다루다 보면 상담만 받고 더 저렴한 곳에서 구매하거나 그냥 돌아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럴 때마다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 애쓰지만 갈수록 팍팍해지는 현실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다. 넉넉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마음만큼은 각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녹여줄 수 있는 봄날이 어서 왔으면 한다. 네 번째 사연. 남편은 재봉틀 선수. 작년에 TV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냈더니 당첨이 되어 재봉틀을 받게 됐다. 결혼한 딸에게 자랑하면서
나는 재봉틀이 필요 없으니 필요한 사람에게 팔면 어떻겠냐고 했다. 그 말을 곁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펄쩍 뛰었다. 팔긴 왜 팔냐며 자기도 재봉틀을 하나 사려던 참이었다고 했다. 딸과 나는 깜짝 놀랐다. 사실 나는 어려서 재봉틀을 꽤 많이 했다. 시청 공무원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집에 좋은 영국제 재봉틀이 있었고 근처에 사시던 이모, 할머니가 한복집을 운영하셔서 늘 우리 집에 와서 바느질을 하셨다. 일제시대에 이북에서 내려오신 친정어머니에게 이모, 할머니는 유일한 친척이었다. 엄마는 이모, 할머니 곁에서 재봉틀을 하시면서 내게도 가르쳐 주셨다. 맏딸이니 당연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이다. 동대문 시장에서 끊어온 천으로 엄마가 커튼을 만들다가 남은 천으로 원피스도 만들어 주시고 팬티까지 만들어 입혔는데 그게 친구들 앞에서 너무 창피했던 기억이 아직도 아련하다. 그래서인지 나는 재봉틀을 그다지 하고 싶지 않다. 큰딸은 결혼할 때 친구에게 재봉틀을 선물로 받아왔다. 뜻밖이라 깜짝 놀랐더니 딸은 재봉틀을 해보고 싶었다고 태연하게 말했다. 하고 싶다고는 했지만 직장 생활에 아이 둘을 낳다 보니 실제로 쓰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재봉틀이 집으로 배달되자 제일 좋아한 건 남편이었다. 큰딸에게 실 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더니 딸은 자신이 모아뒀던 천과 재봉실이 담긴 바구니까지 넘겨주었다. 남편이 처음 만든 것은 베개식, 방석, 식탁보였다. 처음엔 어설프더니 점점 솜씨가 늘어갔다. 자투리 천을 다 쓰고 나자 남편과 함께 동대문 시장에 갔다. 재봉틀은 안 하지만 동대문 시장 구석구석은 훤히 아는 나와 달리 남편은 신기한 세상을 구경하듯 여러 가지를 사들였다. 넓은 것 좁은 것, 고무줄부터 각종 실, 노루발, 바늘, 재봉틀 부속까지 잔뜩 챙겨왔다. 그 뒤로 집에서는 매일 재봉틀 드르륵 소리가 난다. 잠옷 바지도 만들고 손자들 옷도 간단하게 지어준다. 큰딸은 아이들 옷이며 수선할 것들을 잔뜩 가져다 남편에게 맡기면서 우리 집에서 절대 없어선 안 될 사람이라고 한다. 노년에 이혼할 일이야 없겠지만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딸들이 자기들 필요 때문에라도 절대 안 된다고 할 것 같다. 남동생도 단을 줄이거나 팔을 줄여야 할 옷들을 여러 벌 가져왔다. 수선비가 만만치 않다면서 매형이 술을 마시다가도 재봉틀 앞에 앉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손자들이 생긴 뒤로 천 소재 소파에 뭔가를 흘릴 때마다 닦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혹시 소파 천가리도 할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해보자고 했다. 동대문 시장에서 한 마에 5,000원짜리 천을 10마, 5만 원어치 사왔다. 남편은 그것으로 소파 천가리를 완벽하게 해냈다. 어찌나 훌륭한지. 식탁 의자 천까지 모두 새 것으로 갈아주고 나니 집 안이 통째로 새로워진 것 같았다. 요즘 집에 손님이 오시면 나는 제일 먼저 남편 자랑부터 늘어놓는다. 재봉틀 솜씨로 소파까지 직접 천가리를 했다고. 정말이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